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세계에 전파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서 검역을 철저히 한다면은 이게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네, 먼저 뉴스 시작 전에 들어왔던 속보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자, 총리 인준 이후 거취가 주목됐었죠. 또 대통령은 앞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던 대목인데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는 속보가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9시 반쯤에 입장문을 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한 15분 전쯤이네요. 예, 자, 그렇습니다. 사퇴의 변은 어떻게 밝히고 있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행위는 없었다면서 여야의 협치를 위해서 후보직을 사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인사청문 이후 국면에서 여야 협치 어떤 변수로 작용했던 정호영 후보자 자진 사퇴하면서 또 정가에 어떤 변화가 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속보가 보강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봉화마을엔 12,000명이 다녀가며 노무현을 추억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 사퇴 속보와 함께 아흘에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여론 움직임 추이도 관련 사항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정치권은 노무현 정신이 화두였다면 지난 주말엔 바이든 대통령 방안으로 기술동맹, 또 경제 안보 등 외교가 화두였습니다. 미국 주도로 시작이 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에 우리나라도 출범 국가로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도 책임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역대 정부들의 외교 전략이던 안미경중, 그러니까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한다는 노선을 폐기한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엄지척을 외치며 한국 땅을 떠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이튿날 일본에서 IPEF 출범을 공식 서던했습니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 포괄적 경제 협력체로 미국이 앞장서고 우리나라와 일본, 인도와 호주 등 13개 나라가 함께 첫 단추를 끼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집무실에서 화상으로 참석했습니다.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원칙에 따라 IPEF가 추진되길 바란다면서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할 국제 공조 체계를 강조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미래차 등 첨단 산업의 핵심 역량을 보유한 한국은 영내국과 호혜적인 공급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국도 굳건한 연대를 바탕으로 책임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IPEF 선언은 경제 회복력과 지속 가능성, 포용성과 성장 등을 목적으로 영내 협력과 안정, 번영, 개발, 평화에 기여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향후 무역과 공급망, 청정에너지와 조세 반부패 등 4개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가 중국 견제 성격의 IPEF에 가입하면서 역대 정부들이 실용주의 차원에서 견지했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이른바 안미경중 노선을 폐기한 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했던 중국과 일정 수준 협력이 불가피하지만 경제 의존도는 줄여야 한다는 뜻의 안보는 미국, 경제는 세계, 안미 경세가 본격화한다는 뜻입니다. 인도-태평양 영내에서 경제 통상과 관련한 좀 광범위한 룰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입니다.
당연히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이고 과정에서 우리가 빠진다고 한다면은 국익에도 피해가 많이 갈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며 중국과의 관계도 자신했는데 첨예한 미중 갈등 속에 우리 정부의 외교 줄타기도 본격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참여를 중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방영된 CNN과 인터뷰에서 IPEF 참여로 인해서 중국이 경제 보복 조치를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미국과 안보, 기술 동맹을 강화한다고 해서 중국과 경제 협력을 소홀히 하려는 의도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이런 협의체 참여가 한국에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중국이 IPEF의 한미 공조에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부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영내 규범을 존중하고 책임 있는 역할을 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IPEF가 추구하는 새로운 규범과 질서에 중국이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자임하고 나섰는데 실효성은 미지수입니다. 이교준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동맹이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격상됐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한미 동맹 강화로 한중 관계가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양국의 전략적 소통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만약에 그런 우려를 한다면 그것은 한국이 중국과의 전략적 소통을 통해서 그러한 그 우려를 해소하고 또 상호 존중하면서 협력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하는 공감대를 만드는 것은 우리 외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 출범을 경계하는 중국 정부를 향해 영내의 새로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새롭게 형성되는 인도태평양의 질서와 또 그런 규범을 존중해 가면서 책임 있는 국가로의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KBS와 인터뷰에서 중국이 새로운 규범과 질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 충돌과 지정학적 갈등 심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중재 역할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가치 연대를 내세운 한미의 밀착 행보에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오히려 한중 고위급 전략 대화 등 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묻습니다. 중국하고 고위급 전략 대화를 연다든가 아니면 한중 정책 협의단을 파견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외교를 지속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중국의 외교적 반발이 경제적 압박으로 전환되거나 북핵 해결에 소극적인 자세로 임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점에서 정부가 이르면 올해 안에 내놓을 독자적인 인도태평양 전략에 외교적 셈법과 대책이 어떻게 담길지 주목됩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중심으로 재계는 이전의 조연 역할을 벗어나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이른바 린치핀, 즉 핵심 키 역할을 했습니다. 반도체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기업 역할이 중요해졌기 때문인데 바이든 대통령은 올 때부터 갈 때까지 계속해서 감사를 전했습니다. 보도에 김상호 기자입니다. 2박 3일간의 방한 첫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삼성전자를 찾았습니다. 한미 정상은 세계 최초로 개발해서 양산을 앞둔 반도체 재료로 실리콘판인 웨이퍼 3나노미터 시제품에 서명하며 반도체 동맹의 중요성을 깊게 새겼습니다. 양국 국기가 새겨진 마스크를 쓴 삼성전자 관계자들은 성조기가 곳곳에 부착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등 미 업체의 장비 앞에서 양 정상을 맞으면서 반도체가 기술 동맹의 산물임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앞서 삼성은 바이든이 방문한 공장과 비슷한 첨단 반도체 위탁 생산 공장을 미 텍사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짓겠다고 발표했고 바이든과 이재용 부회장은 따로 만나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Samsung became the first international company to make semiconductors in the United States. We highly value our friendship and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special relationship. 방한 마지막 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에는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이례적으로 따로 장시간 만났습니다. 이후 정 회장은 앞서 발표한 미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건설 등을 위한 55억 달러 투자와는 별도로 로보티스 등에 50억 달러를 더 투자하는 등 모두 105억 달러 투자라는 보따리를 내놨습니다. Hyundai Motor Group plans to invest an additional $5 billion through 2025, which will strengthen our collaboration between with American enterprises in diverse technologies. It's great to be here to announce the more than $10 billion in new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So Chairman Chung, thank you again for choosing the United States. We will not let you down. 반도체 등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 전쟁이 격화되는 속에서 미국은 삼성과 현대차는 물론 하나둥의 태양광 대미 투자 등의 세제트 등의 당근책을 내걸며 투자 유치에 적극 나섰고 기업들은 이에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의존도가 높았던 우리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재편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중국이 반발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땡큐와 엄지척을 방한 내내 연발하며 이른바 기승전 경제로 일정을 마무리하고 일본으로 떠났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네, 우리 군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언급한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관련해 구체적인 논의 채널을 구축하고 정리 연습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다만 확대된 한미연합훈련에 일본의 자위대가 참여할 가능성은 일축하고 있습니다. 신준명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서 대북 확장 억제 방식의 하나로 미군 전략자산 전개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핵 위협 등 유사시 전략 폭격기와 핵 잠수함 등 미군의 전략 자산을 전개해 강력한 억제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겠다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 미국의 전략 자산의 적시 파견을 조율하면서 추가 조치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구체적인 전략 자산 전개 방안을 논의할 한미 간의 채널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포함해 통합 국방 협의체, 한미 안보 협의 회의 등이 논의 채널로 고려됩니다. 또 전략 자산을 전개하는 정례 연습이 강화될 전망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과거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 수준이 한계가 있었고 국민 입장에서는 제대로 된 대응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었을 거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미군 전략 자산 전개 방식은 지난 정권에 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일 거라며 국민도 과거와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될 거라고 자신했습니다. 또 연합훈련을 한반도와 그 주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지만 일본이 참가하는 연합훈련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현재 한미일 군사훈련과 관련해서 검토한 내용은 없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고 이번 한미 공동성명에는 확장 억제 대상을 북한의 핵으로 구체적으로 명기하면서 북핵 대응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눈치를 보며 지나치게 유화적인 정책을 펴는 것은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것이 증명됐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방송된 CNN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ICBM 발사 준비와 핵실험 징후 등 한반도 긴장 상황이 2017년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일시적으로 도발과 대결을 피하는 정책을 펴선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거냐는 질문에는 현 정부의 대처는 이전 정부와 다를 것이라면서 어떤 위협에도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도발을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기간에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같은 도발을 하는 대신에 침묵을 지켰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 수업을 맡았던 현철의 원수의 국가장이 공교롭게 같은 기간 진행이 되면서 도발을 잠시 미뤘을 수 있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국가장도 끝난 만큼 북한이 준비했던 도발에 다시 착수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홍주혜 기자입니다. 지난 20일부터 2박 3일간 이어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이 시점에 맞춰 대륙 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나 7차 핵실험 등을 감행할 거란 관측을 깨고 북한은 침묵을 지켰습니다. 같은 기간 북한에선 지난 19일 숨진 현철의 원수의 국가장이 진행됐습니다.
현철에는 북한 군부의 핵심 인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후계자 교육을 담당하기도 했습니다. 때문에 김 위원장은 국가장의위원장을 맡아 연결식에선 직접 운구에 나서는 등 극진한 예우를 표시했습니다. 가장 존경하던 혁명 선배이며 우리 군의 원로였던 견실한 혁명가를 잃은 크나큰 상실의 아픔을 금치 못하시며 고인의 용구를 메고 발인하셨습니다. 어머니인 고용희의 우상화 작업에도 깊게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현철의 사망은 김 위원장이 무력 행동을 잠시 미루는데 영향을 줬을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현철애가 김정일과 고용희에게 보인 충성심 그리고 3대 세습을 뒷받침했다라는 거, 이것을 김정은이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은 코로나19 관련 발열 환자가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연일 선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전파력이 강한 비루스라고 할지라도 지역 간, 사람 간 전파 공간을 철저히 차단하면 전염병이 확산을 막고 효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장도 끝났고 코로나19 확산도 어느 정도 통제했다고 자평하는 만큼 북한이 그간 준비해온 도발을 곧 실행에 옮길 거란 전망에 무게가 실립니다. 아울러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서 발표된 대북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담화 등을 통해 강도 높게 비판할 가능성도 큽니다. YTN 홍주혜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3주기 추도식이 봉하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추모 행렬이 이어졌고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오늘 오전 취임한 한덕수 국무총리도 참석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란 모자에 노란 풍선을 든 추모객들이 줄지어 헌화와 참배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축소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이 13주기를 맞아 일반인도 참석하는 행사로 다시 열렸습니다. 추도식은 오후 2시에 시작됐지만 그 전에 이미 10,000명 이상이 묘역을 방문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고 항상 추도하는 마음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오늘 추도식이 진행되어 너무 감사합니다. 늘 깨어있는 생각으로 살려고 항상 대통령님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딸 정현 씨가 참석해 추모객들을 맞았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돌아오겠다던 노 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실장, 문재인 전 대통령도 부인 김정숙 여사와 참석했습니다. 경남 양산으로 귀향한 뒤 첫 공식 일정입니다. 여야 각 정당의 지도부와 오전에 취임식을 마친 한덕수 국무총리도 추모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추모식 참석자들은 노 전 대통령의 애창곡 상록수를 함께 부르며 그를 추억하기도 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오랜만에 이곳 봉하마을에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다 보니 지난날 당신과 저 사이에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가면서 가슴이 좀 뭉클해집니다. 올해 주제인 나는 깨어있는 강물이다는 노 전 대통령이 바랐던 소통과 통합의 민주주의를 향해 나아가자는 뜻을 담았습니다. 힘들고 지친 우리 시민들이 정말 깨어있는 시민의식으로 강물은, 그러니까 바다를 포기하지 않는 강물처럼 함께 힘을 내서 앞으로 나가자라는 그런 의미로. 재단은 노무현 전 대통령 기념관으로 운영할 깨어있는 시민 문화체험 전시관을 오는 8월 27일 개장하는 등 추모 사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모식에는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도 일제히 참석했습니다. 보수 정권 인사들이 사실상 처음 봉하마을에 집결해서 통합과 협치를 강조하면서 노무현 정신을 기렸지만 지방선거를 앞둔 날선 신경전도 이어졌습니다. 박계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권양숙 여사를 좀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대기 비서실장을 통해 권양숙 여사에게 친서를 전했는데 기득권과 반칙, 특권에 맞섰던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 대한민국을 더 발전시키겠다, 다음에 꼭 뵙고 싶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노무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이기도 했던 한덕수 총리 역시 유가족에게 윤 대통령의 뜻을 전하고 통합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의 철학은 분명하셨어요. 결국 갈등, 분열 이런 것들이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일종의 통합과 상생이라 할까 이걸로 하여튼 대체돼야 된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보수 여당 지도부도 사실상 처음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대거 참석했습니다. 일부 시민들 야유도 받았지만 권양숙 여사를 위로하고 시종일관 차분하게 자리를 지켰습니다. 저는 앞으로 협치의 틀도 그렇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저희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범야권 인사들도 총집결했습니다. 5년 만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와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 윤호중 박지원 공동 상임선대위원장, 이해찬 한명숙 전 총리도 함께했습니다. 노무현 정신을 되새기고 계승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여야는 추모식장 밖에선 첨예한 공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소수에게도 말할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서 정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노 전 대통령이 말한 성숙한 민주주의라며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겨격했고, 민주당은 노무현 정신이 여전히 살아있는데도 검찰공화국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오만과 독주에 맞설 지방정부를 세워 힘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여야 모두 모처럼 한 목소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렸지만 당장 임박한 지방선거와 산적한 현안들 앞에서 노무현 정신에 대한 해석은 서로 달랐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6일 지방선거 이제 9일 남았습니다. 여야는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웠고 민주당은 투표하면 이긴다는 읍소 전략으로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현직 단체장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자칫 조직력에서 밀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소속 의원 전원이 오는 27일부터 사전투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사전투표를 통해서 투표율을 올리자. 그래서 모든 국회의원들이 사전투표를 전원 다 사전투표를 하기로 그렇게 방침을 정했습니다. 민주당 심판론을 내세우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포함한 지도부를 정조준했고 민주당이 공세를 펴고 있는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 이슈에 대해서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지지층 총결집을 시도하는 가운데 민주당도 투표하면 이긴다며 투표율 끌어올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최근 자신이 출마한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 오차범위한 접전이라는 일부 여론조사 결과를 존중한다면서도 투표장에 가서 꼭 투표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희망을 만들고 했던 분들이 투표장에 가기만 하면 포기하지만 않으면 다른 분들 포기하지 않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수도권 최대 승부처인 서울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민주당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간 신경전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운 것을 보고 급조된 공약이 아닌가. 다만 송영길 후보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건 예산상으로도 그렇고 실현 가능성도 매우 떨어진다. 어린이들 밥 주면 안 된다고 울고 시장직을 그만두는 시장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아이들의 밥을 아침밥까지 먹이고 아이들을 우리 아이처럼 챙기는 서울시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선거는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투표율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초접전 박빙승부에서는 지지층을 최대한 결집시켜 투표장으로 더 많이 이끌어내는 쪽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 여야의 투표 참여 호소는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 43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입장문을 통해서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된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임성재 기자. 네, 임성재입니다. 네, 자세한 내용 정리해 주시죠. 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입장문을 통해 오늘부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제기된 의혹들은 여전히 부인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자신의 자녀들의 문제나 자신의 문제에 대해 법적, 도덕적, 윤리적으로 부당한 행위가 없었음을 설명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기되는 의혹들은 객관적 자료와 증거들의 제시로 허위였다는 점이 증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과 별개로 국민들의 눈높이엔 부족한 부분들이 제기되고 있었고 자신도 그러한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후보자는 여야 협치를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후보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며 이제 다시 지역사회의 의료 전문가로 복귀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후보자는 자신으로 인해 마음이 불편했던 분들이 있다면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마무리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요직을 꿰찬 이른바 윤석열 사단 인사들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 법안을 비판하면서도 주어진 여건에서 전력을 다해 철저하게 수사를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호수 전 검찰총장과 박성진 전 대검차장의 사태로 당분간 검찰 조직을 이끌게 된 이원석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별도 취임식 없이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이 차장은 첫 출근길에 검수완박부터 언급하며 혼란스럽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지만 바뀐 법만 탓할 수 없다며 전력을 다해 수사하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사건 한 건 한 건마다 성실하게 그리고 전력을 다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하는 것만이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핵심 참모인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윤 대통령을 보좌했던 이 차장은 신임 총장이 취임할 때까지 검찰 수장 역할을 맡아 조직 수습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서별로 업무 보고부터 받고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대검이 준비해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 심판 진행 상황부터 챙길 것으로 보이는데 업무 첫날부터 일선 검찰청엔 다음 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라는 1호 지시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최대 규모 검찰청을 이끌게 된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도 취임 일성으로 검수완박을 비판하며 부정부패 범죄를 엄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강자들이 법 위에 군림하거나 법 뒤에 숨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당장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과 삼성 웰스토리 부당 지원 의혹 등 중앙지검에 남아있는 굵직한 사건 수사부터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 지검장은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장과 3차장을 지내며 조국 전 장관 수사를 지휘했다가 연달아 좌천됐지만 이번 인사에서 최대 검찰청 수장으로 화려하게 복귀했습니다. 이 밖에 새로 취임한 양석조 서울 남부지검장은 법치에 사각지대가 없는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한성리 서울 서부지검장과 홍승욱 수원지검장도 검수완박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검수완박 법 시행까지는 이제 넉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검찰이 그 사이에 대형 수사에 착수해 존재감을 과시할 거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부터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서둘러도 한 달은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데 법무부는 이르면 이번 주 후보 추천위 구성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이름이 빠진 윤석열 라인 이두봉 인천지검장, 박찬호 광주지검장과 함께 이원석 대검 차장이나 김우곤 신임 서울고검장도 유력한 총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주 추가 압수수색한 산업부 산하기관 6곳은 기존에 고발이 없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해당 기관장 가운데는 사퇴 종용이 없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경우도 있어서 당사자가 부인하는데도 일괄 사퇴 지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는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주 백 전 장관 집 사무실과 함께 산업부 산하기관 6곳에 대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오늘 어떤 거 위주로 압수하셨어요? 특이한 건 이 6곳 기관장이 임기를 못 마치고 교체됐긴 하지만 여태 고발이 전혀 없었던 곳이라는 겁니다. YTN 취재진이 이곳들의 당시 기관장을 직접 접촉해봤습니다. 그런데 사퇴 종용이 있었다며 강하게 호소한 인물도 있었지만
공기업 사장이 멀쩡히 자기 임기가 2년 남아있는데 그냥 관두는 사장이 어디 있어요. 그냥 사표 내라 해서 낸 거고 그냥 뭐 굳이 뭐 이유가 없는 거예요. 검찰에 아예 사퇴 종용은 없었다고 정반대 진술을 냈다는 인물도 있었습니다. 사퇴 종용 자체가 없었다는 본인 진술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섰다는 겁니다. 현재 서울 동부지검에 고발된 혐의인 직권남용죄가 성립하려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상대가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해야 합니다. 따라서 검찰의 강제 수사는 사퇴 종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혐의점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검찰은 압수수색 당일 시스템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황이 있어서 압수수색을 나간 것이라면서도 아직 확인하는 단계라며 자세한 말은 아꼈습니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 김모 국장과 당시 공공기관 인사 담당이었던 김모 전 서기관을 각각 3차례 이상 불러 조사하는 등 실무 라인의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백운규 전 장관 소환을 대비하는 모양새입니다. 검찰은 오는 9월쯤까지 사건 마무리를 목표로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대학 이력서 허위 경력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김 여사를 소환하지 않고 서면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최근 김 여사 측에 서면 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여사 측 재반 사항을 고려해 서면 조사하기로 했다면서도 무혐의로 전제로 한 것은 아니고 내용을 받아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술에 취해 잠든 후배를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서울대 학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관악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상 불법 촬영과 성폭행 혐의로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3시 반쯤 자신의 집에서 잠을 자던 같은 과 후배의 신체 일부를 휴대전화 동영상과 사진으로 2차례 찍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현장에는 다른 20대 여성 2명도 같이 있었는데 피해자가 카메라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뒤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을 확인한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40분쯤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이평리에 있는 지상 4층짜리 물류창고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큰 불길이 잡혔습니다. 불이 난 뒤 소화기로 불을 끄던 30대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었고 다른 직원 142명은 급히 대피했습니다. 또 창고 안에 있던 골프 의류 300여만 장이 불에 타는 등 재산 피해도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잔불 정리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네, 민주당이 이른바 낙마 1순위로 꼽았던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결국 자진 사퇴했습니다. 여야 정치권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를 맞아 경남 김해 봉화마을에 총집결했습니다. 나이트 포커스 오늘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전예현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애초에 질문지는 봉화마을부터 질문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바로 정호영 후보자 사퇴 속보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기 내각의 마지막 퍼즐 이렇게 꼽혔는데 그렇죠. 사실 아침에 대통령이 출근길만 해도 시간 더 필요하겠다고 했는데 속보가 나왔습니다. 네. 늦은 것 같아요. 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적절하지가 않습니다라고 그랬고 야당은 원래부터 부적절한 인사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국민적인 여론조사를 보더라도 저분은 장관으로서 일하기에는 부적절합니다라는 여론조사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정호영 후보자가 지금까지 버텼다라는 것 자체가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지 않은 판단과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자녀 의혹이 있었고 본인에 관한 의혹이 있는 것도 문제였지만 국민들이 반대하는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본인이 이렇게 늦게 사퇴한 그러한 인식, 상황 인식도 저는 공직자 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오늘도 사퇴의 변을 내세우면서 나는 어떠한 법적, 도덕적, 윤리적 부당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과연 어느 국민이 이렇게 생각을 할지 아직도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생각이라고 하면 이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내가 왜 문제가 있느냐. 눈높이가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부분만큼은 의혹이 제기됐잖아요. 공직을 할 뻔했잖아요. 당연히 검찰이나 경찰 수사를 통해서 의혹이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본인은 불법 행위가 없었고 허위를 입증하겠다고 밝히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의혹이 있다면 수사를 통해서 또 명명하게 백백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것이고요. 늦었기도 했고 저는 정호영 후보자의 잦은 사퇴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에 휩쓰였던 대통령실의 총무비서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인사 역시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습니다. 이 총무비서관을 둘러싼 논란 계속됐었는데 정호영 후보자 자진 사퇴를 계기로 어물쩍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좀 의심스러운 면이 있는데요.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 할 참모들이야말로 고도의 도덕성 그리고 현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두 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사퇴했느냐? 그 이유가 뭐냐? 지명 43일 만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너 잠깐 사퇴하지 마. 좀 기다리고 있어. 이랬을지 아니면은 정호영 후보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보고 사퇴하라는 겁니까? 라고 해서 버틴 것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용인과 양해를 해주신 건지 어떠한 일 때문에 이렇게 43일 만에 사퇴한 것인지 저 정말 궁금하고요. 이게 언론의 취재 과정을 통해서 제발 좀 밝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좀 궁금하긴 한데 말씀하신 대로 버틴 게 맞다면 사실 우리가 언론에서 이 정호영 후보자의 거취를 계속 주목했는데 네. 자진 사퇴냐 지명 철회냐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봤거든요. 만약에 지명 철회로 갔다면 좀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대통령의 판단이니까 그것은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했다라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명 철회보다는 자진 사퇴가 본인에게 조금 더 기회를 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본인은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역사회 의료인으로서 지역에 가서 또 헌신 봉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본인과 관련된 의혹은 좀 더 깨끗하게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사퇴의 변으로 협치를 위한 미랄이 되겠다고 했거든요. 자, 그렇다면 후보자가 얘기한 대로 앞으로 협치 국면에서 좀 미랄이 될까요?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한덕수 총리의 어떤 인준이라던가 국회 본회의 표결 과정에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에 대해서 나온 어떤 여권발 어떤 사람의 발언 중에 선물이라는 표현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게 마치 야당을 위해서 이 사람이 자진 사퇴하거나 뭐 지명 처리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만에 하나 여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국민의 눈높이를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장성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까지 국민 여론이 안 좋고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자진 사퇴 여론이 나왔는데 안 물러난 것은 혹시나 이른바 믿는 것, 그러니까 대통령의 의중은 어쨌든 나에게 있다라는 잘못된 신호가 갔거나 혹은 청와대에서도 너무 오랜 기간 방치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벗어나기 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데 앞으로 인사 과정에서는 좀 더 철저한 검증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명히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고요. 제가 또 말하건대 이 대통령실에서 문제가 된 인사들에 대해서도 그냥 넘어간다면 과연 국민들이 이걸 좀 납득할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네, 아직 여기에 대한 뭐 야당의 논평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인사정국의 뇌관으로 꼽혔던 정호영 후보자 문제는 일단락이 됐습니다만 또 앞으로 뭐 추경이라든지 원구성 협상 같은 또 잠시 뒤에 짚겠습니다만 신경전이 어떻게 좀 이어질지 한번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자, 노무현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지방선거를 나흘에 앞두고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는데 압축한 영상부터 보시죠. 반드시 성공한 대통령이 되어 임무를 다한 다음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당신이 했던 그 말, 야 기분 좋다, 이렇게 환한 웃음으로 반겨주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의 꿈은 국가가 국민을 존중하는 사회였습니다. 정의로운 나라, 시민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사람 사는 세상의 꿈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의 꿈 앞으로도 잊지 않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협치의 틀도 그렇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저희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대가 잠잠한 시간 속에 있으면 좋겠네. 지금 그대가 있으면 좋겠네. 네, 노래는 좀 쭉 듣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 앞서 그 영상 속에서 그 야 기분 좋다 이거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제일 비슷한 것 같아요. 친구라서 그러네요. 그런지. 네. 자, 본격적인 좀 질문 드리기 전에 두 분 다 정치 평론을 하시는 분으로서, 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3주기 추도식 좀 어떻게 소회라고 할까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진영을 달리했고 다른 쪽에서 정치를 해왔던 사람인데 네. 아직도 전 노무현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그리웁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네. 소탈했던 모습, 그리고 진영과 지지자들을 넘어선 국익을 위한 결정들, 그거 정말 대통령으로서도 쉬운 결단이 아니거든요. 그러한 결단을 해내신 것, 그리고 너무 안타깝게 또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것, 그런 분들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국민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좀 그리워하고 추모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날보다 우리 장 교수님께서 영상을 좀 이렇게 고개를 쏙 내밀고 지켜보셔서 한번 질문 드려봤는데, 평론가님은요? 저는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고 싶었던 대통령, 그동안 그 전직 대통령들의 모습과 굉장히 달랐던 대통령이라는 그런 그리움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사실 참여 정부라는 말 속에 노무현 정신이 저는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참여를 해야 진정한 민주주의가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를 소망하면서 참여정부가 시록했던 여러 가지 실험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또 실현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점에서 우리가 노무현 정신이 무엇인지를 좀 다시 새겨보는 날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이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을 먼저 한번 여쭤봤고, 이제 본격적으로 정치권이 생각하는 노무현 정신, 앞서 뭐 좀 해석이 각각 다르다 이런 표현도 있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워낙에 여권 인사가 총출동하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또 선거 출정식 같았다 뭐 이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네. 그렇게 볼 만한 소지가 있죠. 그러니까 추모식은 추모식답게 고인을 좀 기리고 고인의 업적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는, 그리고 본인의 소탈한 여러 가지 모습들도 함께 회상하는 그러한 추모식이 됐어야 하는데 네. 이제 여당 지도층 그리고 야권의 아주 유력한 분들도 함께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시고 여러 가지 담화를 나눴다고 그렇게 얘기가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보면 결국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지층 결집을 통해서 좀 지방선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자 하는 정치적인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도 다른 메시지도 내셨고, 또한 저는요 문재인 대통령하고 권양숙 여사랑 또 오찬도 했어요 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선거를 앞두고 저런 정치적인 행사는 정치적인 행보로 읽혀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혹시 앞서 여권이라고 만약에 말한 것 같은데 하셨어요. 여권이면 야권으로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마침 여권 인사들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뭐 아까 이준석 대표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그렇고요. 네. 5.18 기념식도 그렇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도 그렇고 이제 여당의 인사들이 참여하려는 노력 자체는 어쨌든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참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저게 정말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표를 확보하기 위한 행보가 아니라는 진정성을 인정받으려면 말 그대로 김대중 정신, 노무현 정신, 그 가치도 인정하느냐를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김대중 대통령이 외쳤던 여러 가지 이른바 색깔론으로부터 가장 피해를 받았던 분인데, 그런 것을 넘어서기 위한 노력이라던가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강조했던 여러 가지 기득권 타파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권이 좀 맥을 같이 해서 보여준다면 더 큰 공감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참고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야말로 가짜뉴스와 모욕적인 그런 정치 공세에 가장 시달렸던 정치인 중에 한 명입니다. 여도 야도 좀 이 추도식을 계기로 그런 문화를 좀 근절하자라는 데 뜻을 모았으면 어땠을까,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네, 5년 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했던 얘기,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마지막이 될 거라고 했던 말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 5년 만에 참석은 했습니다만 특별한
이를테면 정치적인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냥 방명록에만 깨어있는 시민들이 당신의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권양숙 여사와 좀 오찬을 같이 하신 것으로 알려졌고요. 또한 정치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내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추구하셨던 저는 잊혀진 대통령이 되고 싶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책적 메시지 내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지 않으셨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은 적절한 처신이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대통령의 말 한마디,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식에서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은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오해 소지가 있어요. 네. 그래서 차분하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는 추모식에 참석한 모습은 괜찮은 모습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물론 민주당계 원로들은 또 한마디씩 했거든요. 어떤 얘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또 전 평론가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토록 바랐던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갑시다. 특권과 반칙을 배격하고 원칙과 상식을 기반으로 정의로운 나라, 시민이 자유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최근 대선 패배 후에 기운이 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뉴스도 보기 싫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럴수록 더 각성을 해서 민주당을 더 키워나갈 수 있는 힘을 모아주십시오. 네, 최근에 어떤 민주당 상황은 정세현 전 장관이 말한 그 메시지 속에 좀 객관적인 상황이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듣거든요. 각성이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저는 시민들이 깨어서 민주주의를 더 발전시키는데 참여하자라는 말에는 동의를 하는데 사실 전날만큼은 민주당을 강조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민주당만의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들과 함께하려는 대통령이었었고요. 그런 점에서 이번 행사가 조금 더 국민통합적인 행사가 되기 위해서는 너무 당색을 드러나거나 선거를 의식한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나 이렇게 좀 해석이 들고요. 네.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아마 거의 발언을 하지 않은 것은 이날만큼은 우리가 오롯이 노무현이 주인공이다. 노무현 정신을 되새겨보자. 그런 배려의 차원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네. 점에서는 장성철 교수님의 해석과 제가 또 일부분 비슷한 의견이 있습니다.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하셨는데 지난 5년간의 문재인 정권 하에서 과연 노무현의 정신이 지켜졌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해철 전 장관은 지역주의 극복과 대화와 타협이 노무현 정신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도 특권과 반칙을 거부한 노무현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지난 5년 동안 특권과 반칙이 없어졌느냐, 그리고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했느냐, 진영을 넘어선, 이념을 넘어선, 정당을 넘어선 그러한 국가와 국민을 바라보는 그러한 결단을 과연 문재인 대통령께서 하셨느냐라는 것에 대한 비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민주당 분들이요, 반성부터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지키지 못해서 5년 만에 정권을 내주게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노무현의 가치와 정신을 지켜나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맞지, 그냥 과거의 노무현 정신과 가치만 지키겠습니다. 라고 외치면은요, 국민들이 너희들 5년 동안 뭐 했어? 그동안 안 지켜놓고 뭘 지키겠다는 거야? 라고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반성문부터 써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도 이제 국민의힘에서 추모식에 참석하고 기념식에 참석하려는 노력 자체는 긍정 평가를 하지만 국민의힘 역시 조금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간첩 조작 사건에 관련돼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을 비서관으로 쓴다라는 거는 참여정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참여정부가 아닌 현 정부에서도 사실 이런 인사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 꼭 좀 국민의힘도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노무현 정신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균형 발전이라던가 국민통합이라던가 이런 부분인데 사실 국민의힘이 대선 과정에서 했던 선거운동 자체가 지역을 나누고 세대를 나누고 성별을 나눈다는 이른바 갈라치기 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신을 함께 우리도 이어가겠다는 얘기를 하고 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존경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면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을 둘러쌌던
좀 갈등적인 요소를 좀 이제는 좀 우리가 걷어들이겠다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더 진정성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때도 좀 이례적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사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총집결한 것도 이례적이고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도 이제 보수 정권으로는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자,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 발언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 열리는데 좀 소리 통해서 어떤 메시지? 한국 정치에 참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이죠. 그래서 뭐 권양숙 여사를 좀 위로하는 말씀을 담았습니다. 저는 뭐 앞으로 협치의 틀도 그렇고 또 노무현 대통령님을 모시는 데 있어서도 저희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윤 대통령은 이제 권양숙 여사에게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정신을 계승 발전하겠다라는 친서를 전달했다고 하고 또 이준석 대표 발언도 들어봤는데 자, 이 같은 여권의 이를테면 통합 행보, 물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그냥 지방선거에 표를 조금 더 얻어야지라는 정략적인 차원에서 접근했다면 저는 옳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진영을 넘어서 지역을 넘어서 정당을 넘어서 노무현 정신과 가치에 대해서는 국민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찬성을 하실 거예요. 그런 상식적인 일에 대해서 여권도 같이 참여한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올해 한 해만 이렇게 추모하고 같이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내년도에도 그 후년도에도 함께 참여해서 노무현 대통령의 정신과 같이 다 이어가는 그러한 여야 모두가 정치권 모두가 이렇게 같이 이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분위기로 보면 계속 이어갈까요? 가야죠. 예. 그러니까 당위성이 문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자칫 잘못해서 내년에 참석 안 하게 되면 거봐 국민의힘 작년에는 그 6.1 지방선거 때 자신들의 중도표 좀 공략을 하려고 결국 표 계산해가지고 참석한 거야 라는 비판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지도부가 바뀌더라도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계속 참여하고 길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 대표도 소홀함이 없게 하겠다고 아까 발언 속에서 얘기를 했고요. 예, 그런데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우리 정치사에서 굉장히 비극적인 일이라는 것은 정치보복이라는 단어와 사실 연관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충범 이후에 또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에 했던 인터뷰에서도 이런 논란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더 강력하게 이런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메시지를 오늘 냈더라면 정말 의미가 있었겠다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이 검찰개혁 이슈에 대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실 인권 변호사 출신입니다. 그래서 검찰이 가진 칼이 때로는 정의를 위한 수술의 도구가 될 수가 있지만 잘못하면 국가폭력을 휘두르는 흉기가 될 수 있다라는 인식도 가지고 계셨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정신을 말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이제 잘 성립이 되려면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검찰이 국가폭력의 칼잡이로 행동하지 않았어야 되고 이 집권 세력은 그렇게 이용하지 말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들도 당했으니까 너희들도 당해봐라. 그런 식의 반응은 이게 역사가 비극적인 게 계속 되풀이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전혜연 평론가님 말씀처럼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정치보복 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 약속만큼은 좀 지켜나가는 것이 옳은데 딜레마가 있어요.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러면 의혹이 있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 수사하지 말고 덮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가 정치보복이고 뭐가 제대로 된 수사인지 좀 우리가 계속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제가 한 말씀만 드려야겠는데 장성철 교수님의 이 말씀이 또 통하려면 이런 것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검찰은 정의를 위해서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으니까 전 정부와 관련된 수사 못지않게 지금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 관련해서도 수사가 진행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그럴 때 공정하게 한다면 검찰이 이게 정치보복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정의라는 공정한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나라는 뭐 그런 평가를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이 어떤
생각이 좀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저희 PD가 저 그래픽을 먼저 넣었네요. 여야도 노무현 정신에 대해서 다소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자신들이 이제 이용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건데 저는 어쨌든 문재인 정권 하에서의 검찰권 행사는 네. 공정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전혜연 평론가님이 계속 강조하시는 것처럼 현 정권에 대한 수사도 공정하고 제대로 해야 되는데 과연 문재인 정권 하에서 권력을 향한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과연 제대로 했느냐. 수사하려고 그러면 수사팀 해체해버리고 수사하려고 그러면 수사검사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리고 그렇게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민주당 정권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성과 여러 가지 앞으로 그러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좀 필요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런데 결국은 자꾸 검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취임 이후에 검찰 인사가 과거의 패턴을 반복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가 또 제기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결국 검찰의 중립성이라는 것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의심을 받는 상황이 있는데 그 고리를 한 번은 끊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왜 그걸 못 끊었냐고요. 그러니까 현 정부가 지금 출범했는데 자꾸 문재인 정부 얘기하시면 과거 얘기가 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들까지 가니까요. 예, 현 정부에서 그 고리를 끊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을 텐데 그래서 네. 아마 윤석열 정부가 탄생한 것 같은데 또 이 얘기가 나온다. 그래서 사실 지금 키는 여권이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이랬으니까 우리도 이랬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비판했으니까 우리는 끊고 가겠다라고 하면 말 그대로 새 정부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 앞서 말씀하신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이제 윤석열 하던 인사들이 공식 업무를 시작을 했거든요. 전력 수사하겠다, 전력 다해 수사하겠다고 한 부분은 우리 손효정 기자 리포트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흘에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여야 모두 앞서 봉화마을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을 얘기했습니다만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사전투표 방침을 밝혔거든요. 그렇게 판단한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신 있다라는 것이고 기선을 잡자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전투표가 상당히 정착이 돼가지고요. 사전투표가 거의 최종투표일의 반 그리고 본투표 때 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본투표함이 까지고 나서 공개되고 나서 사전투표함이 공개되면은요. 이거 또 뒤집힐 수도 있어요. 역전당할 수도 있고. 그래서 사전투표에서 많은 표를 확보해야 된다. 지지층이 나와서 투표를 해야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에 돼서도 선거에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사전투표가 이 지방선거의 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또 지난번 대선에 또 그렇죠. 경험이나 학습도 네. 있고요. 자, 이재명 위원장 역시 연일 투표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통상적으로는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선이나 총선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낮은 측면이 있는데 자, 지방선거 투표율 변수가 어느 정도 작용할까요? 예, 당연히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민주당으로서부터는 긴장하는 부분이 지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그래도 여권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형성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는데 중장년층이 상대적으로 투표를 많이 할 가능성이 더 있다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 민주당으로서는 그래도 기대를 걸 수 있는 30대, 40대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기를 많이 바라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역대 지방선거를 보면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 결과가 다르게 나온 선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다 보니 여도 야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지난 대선을 살펴보면 여론조사와 달리 박빙이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국민의힘에서 좀 긴장을 한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에서 사전투표를 적극적으로 독려를 하고 있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깜짝 놀란 일도 좀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가 국민의힘 지지도가 2년 3개월 만에 50%를 넘어서면서 또 사전투표로 판단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도 되는데 자 그럼 이어서 여론 움직임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지방선거의 성격을 묻는 여론조사인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여당 후보한테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여론이 일단 이 결과를 보면 힘을 좀 받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보면은 지금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22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윤석열 정권의 국정에 대해서 좀 뒷받침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최근에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에게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간 적이 없어요. 취임식 괜찮았죠? 그다음에 청와대 개방도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 와가지고 회담도 잘 끝났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주려고 하는 손실보상금을 위한 추경 같은 경우도 어쨌든 여당, 윤석열 대통령, 국민의힘이 처리를 하는 것이다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서 민주당이 지난 청문회 때 너무 못한 부분도 있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밀어붙일 필요가 있을까? 좀 더 논의를 해보는 게 어떨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게 어떨까? 그런 여론이 많았는데 밀어붙이기 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고요. 박완주 민주당 의원에 대한 성범죄 의혹과 관련해서도 민주당 지지층에게 야, 정말 우리가 민주당 지지하는 게 좀 창피하다. 중도층에게는 야, 민주당은 조금 더 개혁해야 돼, 혁신해야 돼. 그러한 판단을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는 국정 안정을 위해 여당 후보를 밀어주는 것이 좋겠어라는 여론의 흐름이 나와서 이 정도의 지지율이 나온 거 있고요. 덧붙여서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도 지금 상승하고 있는 국면이다. 그래서 구도 자체가 지금 국민의힘 여당 후보에게 유리한 구도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바로 정당 지지도 주간 추이도 함께 보여주시죠. 자, 국민의힘은 50.1%, 더불어민주당은 38.6%. 뭐 소폭 상승했습니다만 일단 결과적으로는 국민의힘이 50.1%를 얻고 있는데, 자,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가 총괄 선대위원장까지 맡았지만 전면에 나서고 있지만 좀 지지율이 쉽게 오르지 않는 이유. 앞서 장 교수님께서는 뭐 박완주 의원 건, 그다음에 검수완박 국면,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그런데 이렇게 대선 이후에 이렇게 짧은 기간 이후에 진행되는 선거에서 야당이 쓸 수 있는 이른바 카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대선의 기운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연장되기 때문에 큰 구도적인 측면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두 번째로 말씀해 주셨듯이 이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이나 이런 건 수도권 민심에 또 일부분 영향이 있다는 조사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특히 여성표 이탈이 좀 있었던 것으로 되기 때문에 박빙 지역에 있는 후보들로서는 굉장히 부담스럽고 아픈 부분입니다. 김동연 후보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런 경기도 거죠? 같은 경우에는 네. 굉장히 긴장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뭐 윤석열 정부가 뭐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가 할 수 있는 또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이고, 또 야당에서 여러 가지 인물론을 내세워서 일부 지역은 또 여론조사가 조금씩 바뀌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마지막 결과를 좀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 더 분석을 해보면 네. 기본적으로 정당 지지도에서 국민의힘이 50.1이잖아요. 이거는 지난번 대선 때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이 얻었던 거랑 비슷해요. 수치가 뭐 47, 48에서 50.1 이거는 2, 3%인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선 때 득표율보다 지금 지지율이 한 10% 정도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지지층도 결집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민주당 성향의 중도층도 민주당에게 실망을 해서 지금 등을 돌리고 있다라는 것, 이러한 부분은 선거를 앞두고는 상당히 좀 치명적으로 보여져요. 선거는요, 진영이 분열되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를 지금 전면에 내세운 것이 결국에는 민주당으로서는 패착이 아니냐, 그러한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민주당의 패착이다. 자, 그럼 이재명 후보 한번 얘기를 들어보죠. 총괄 선대위원장인데 민주당 지지율 하락 속에 자신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거든요. 자, 상대 후보인 윤영석 후보 얘기까지 한꺼번에 한번 들어보시죠. 조사 결과는 존중해야죠. 최근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우리 후보들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뭐 저라고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제가 무한 책임을 진다는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수백 명씩 떼져다니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여러 가지 쇼를 하고 있는데 아직도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고요. 지역 민심을 잊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무한 책임까지 언급한 이재명 후보, 바로 개항을 보궐선거 지지율 결과를 좀 보여주시죠. 물론 조사 어떤 방식이나 형태에 따라 조금 지지율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같은 결과는 좀 이재명 후보가 지고 있는 것으로 45.8%, 그리고 윤영선 후보가 49.5%를 나타내고 있는데, 애초에는 송영길 이제 서울시장 후보가 5선을 지냈기 때문에 좀 유리한 판세가 예상이 됐고, 또 여론조사 결과도 그렇게 나왔었는데 좀 판세가 흐름이 바뀌었다고 본다면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여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상황과 큰 흐름은 맞물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 후보가 열심히 뛰고 있지만 저 개인에 대한 기대감이 확 올라갔다라기보다는 전체적인 구도나 흐르는 바람 자체가 굉장히 여당 후보에게 유리할 수 있는 국면을 지금 형성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근데 변수가 하나 나왔는데 오늘 보도를 보니까 국민의힘 윤영선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인천 연고 없다 계속 이렇게 비판을 했거든요. 네. 근데 정작 본인은 지난 2일에야 서울에서 개항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이런 부분은 좀 유권자들이 보기에 너무 좀 말이 안 되는 주장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신뢰도가 좀 타격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사실 이재명 후보가 등판한 지 그렇게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조금 더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금 야권으로서는 가장 눈길을 끄는 인물인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에 있는 후보들이 많이 지원 유세를 와달라고 요청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인천 개항을에 머무는 시간이 예상보다 적은 점도 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재명 후보의 인터뷰나 캠프 관계자들 발언을 보면 그래서 다시 좀 인천 개항을에 집중하는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야권 내에서도 민망하고 속상하다, 너무 부풀려진 기대다 이런 표현들도 나오고 있고요.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는 것이 결국에는 명분 없는 출마의 자업자득이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선을 치렀던 정치 지도자가 다시 정계에 복귀하려면요. 국민들이 그래 당신이 필요해, 당신이 좀 나와줬으면 좋겠어, 그런 요구가 강할 때 복귀할 수가 있는 건데 지금 이재명 후보의 정치의 복귀는 결국에는 나를 향한 사법적인 리스크가 많으니까 나는 나를 보호하기 위한 갑옷을 입어야 돼, 그것이 바로 국회의원 배지야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명분 없는 출마의 자업자득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또한 국민의힘 쪽에서 이재명 후보를 타켓으로 상당히 다양한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우기 위한 공격을 잘하고 있더라고요. 뭐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은 이재명 후보가 누구를 밀친다든지 아니면은 차 따라가면서 욕설하면은 범죄라든지 아니면 뭘 이렇게 맞는 모습, 또한 뭐 신발 신고 뭐 올라가 있는 모습, 그런 것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좀 확산시키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지금 선거운동을 좀 착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SNS 상에 본인이 좀 홍보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재밌는 개양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오늘 일정들을 보니까 재밌는 개양 밑에 일정이 개양에서 일정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은 개양에 있는 국민들은 도대체 이거 뭐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에요. 오세훈 당시 종로에 출마했던 후보가 지지율이 자기가 높아져가지고 나는 내 선거 안 치러도 돼, 나 주위에 선거 유세에 도와주러 다녀야지 했다가 정세균 당시 후보에게 졌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을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데 본인이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상임선거대책위원장 맡고 있으니 지역선거 도와주지 못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항 쉽지 않은 곳이에요. 2010년도에 당시에 새누리당의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0년에 송영길 후보가 국회의원 하고 있다가 네. 인천시장 나가면서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바로 새누리당 계열의 국회의원이 당선이 된 적이 있어요. 그러할 정도로 그냥 뭐 민주당을 절대적으로 밀어주는 곳이 아니니까 이재명 후보도 좀 긴장을 하고 개항에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워낙에 요즘 어느 지역을 막론하고 좀 민심이 복합적으로 그렇죠. 이루어지겠죠. 그런 부분을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앞서 명분 없는 출마의 자업자득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민주당의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예정이 되어 있던 당신 후보들이죠. 네. 언론 인터뷰를 상당히 보면 이재명 후보의 등판을 또 요구하고 있는 분들도 많았었고, 저도 지역에 좀 취재 겸 가보면 이재명 후보가 한 번이라도 와주길 바라는 지방 그 의회에 진출하는 후보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많이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두 번째로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어떤 이재명 후보를 타깃으로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전 이거 자칫하면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게, 신발 신고 벤치 올라간 거 비판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인 김은혜 후보가 올라간 것이 나중에 또 발각이 돼가지고 김은혜 후보가 사과하는 일이 나온다던가, 이런 건 참 씁쓸한 면이죠. 우리가 씁쓸한 네. 면이고 해프닝이고, 그리고 이게 좀 바람직한 선거 캠페인인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해야 될 거라고 보고, 두 번째로 연고가 없다라고 계속 지금 이재명 후보를 공격을 하고 있는데 뭐 일부분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유승민 후보가 나왔을 때 연고 없지만 마치 히딩크처럼 잘할 수 있다라고 했었고 김은혜 후보도 그런 점에 대해서 나중에 동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나, 좀 일관된 메시지를 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 대통령 후보까지 지낸 분을 이렇게 연고가 없으니까 너 출마하면 안 돼, 뭐 그런 식으로 공격하는 것은 좀 옳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아까 윤영선 후보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윤영선 후보 쪽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윤영선 후보 개항을 해서 25년 동안 의사 생활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목동에 집이 있었고요. 개항을 해 전셋집이 있었는데 그 전세가 만기가 돼가지고 집을 다시 구하다 보니까 잠깐 좀 옮겼다, 한 2년 정도 옮겼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윤영선 후보가 개항 사람이 아니야라는 식으로 이재명 후보 측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그거야말로 이재명 후보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개항 사람이냐 아니냐, 이거를 선거 컨셉 잡는 것은 이재명 후보의 실책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어서 서울시장 후보, 또 경기도지사 후보 판세까지 간단히 짚어보겠습니다. 여론은 일단은 오세훈 현 시장에게 유리한 국면입니다.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지율 격차도 좀 상당히 나고 있는데, 자, 수도권 여론이 좀 전국 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좀 판세를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뭐 야당으로서는 굉장히 어렵고 힘든 선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마지막에 집중해서 선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송영길 후보가 나올 초기부터 당내에서부터 논란이 워낙 거셌기 때문에 좀 탄력을 못 받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선거 막바지에 가면 또 지지층이 결집하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저것이 계속 갈 것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굉장히 격전지인데 이게 어떤 기관에서 언제 조사냐에 따라서 너무 편차가 심해서 지금으로서는 판세를 점치기가 좀 어려운 시점이라고 보고요. 네. 뭐 앞으로 TV 토론이라던가 또는 뭐 정책적인 측면에서 다시 유권자들이 판단했을 때 뭐 또 다른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마침 또 팽팽한 접전 속에 말씀하신 대로 경기지사 후보들이 지상파 3사 토론회에 참석을 합니다. 토론회 구도 뭐 좀 내용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토론회 끝나고 나서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까요? 뭐 워낙 박빙이긴 합니다만. 없어요. 지난번 대선 때 보셨다시피 대선 뭐 TV 토론 보고 지지율이 확 변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냥 큰 실수만 하지 않으면 그냥 본전한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기도지사 TV 토론만 이렇게 뭐 경기도민들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타났다는 것을 또한 대선 TV 토론 때처럼 실수한 거가 집중적으로 보도가 되질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하나의 퍼포먼스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구도상 지금 지지율상 뭐 국민의힘 후보들이 좀 앞서 나가고 있지만 네. 우리나라 국민들은 상당히 무서워요. 또 이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모습 보이면은 또 바로 혼내주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한 표가 부족하다라는 심정을 갖고 최선을 다해야 선거에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일단 지금 아흘에 남은 시점이거든요. 반전의 물론 지고 있는 이제 후보 입장에서 봤을 때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 송영길 후보가 큰 표 차이로, 큰 지지율 차이로 좀 따라가고 있는 양상인데, 반전이 있다면 좀 어떤 포인트가 있을까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과 국민의 후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 실수, 행동 실수를 해서 판세 자체가 흔들려서 야, 도저히 국민의힘 너무 이거 오만한 거 아니야? 그러한 판단을 국민들에게 주지 않는 한 이 구도를 민주당이 뒤집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선거의 50%는 구도인데 그 구도가 불리하면은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인물이 뛰어나야 되거든요. 서울시장 선거를 한번 볼까요? 오세훈 후보보다 송영길 후보가 더 인물에서 경쟁력이 있다라고 보기도 어렵고, 인천 같은 경우도 박남춘 후보, 유정복 후보 두 분이 뭐 인물상의 차이점이 별로 없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 김동연 후보가 뭐 경제부총리까지 했지만 김은혜 후보도 그에 못지않은 여러 가지 경력과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인물론에서도 민주당이 앞서 나가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가 선거를 많이 취재해 봤을 때 여론조사와 뒤집히는 선거를 너무 많이 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말씀해 주셨듯이 권력의 오만함에 대해서 회초리를 때려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날 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잘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TV 토론이 영향이 미치는 지역도 있었고 없는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영향이 미치는 지역이 어떤 데냐? 앞서가는 후보가 오만해서 실수를 하거나
너무 거기에 기대서 지역 현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후발 주자에게 역공을 당했을 때이거든요. 그래서 네. 아직까지 그런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장석철 교수님께서는 김동연 부총리의 경륜과 김은혜 후보의 경륜이 비슷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권자들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뭐 안보 문제, 경제 문제, 특히 경제에서 부동산, 교통 굉장히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정책 검증의 능력을 하다 보면 좀 달라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보랑 교통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힘 있는 여당 후보가 필요합니다라고 해서 김은혜 후보가 어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김동연 후보도 훌륭하시고 김은혜 후보도 훌륭하신데 구도상 여러 가지로 좀 국민의 후보가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짧게 한 가지만 여쭤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한 시민단체 이제 굳이 이제 분류하면 진보 성향인데 여론을 조작했다면서 여론조사 기관을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구체적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열세로 나온 조사기관인데 저희도 사실 여론조사 소개할 때 어디서 했는지 주체라든지 어떤 방식을 좀 많이 고려해서 소개를 하는 편입니다만 이 같은 좀 동향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여론조사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의심받는 행위죠. 그러니까 저러한 분들의 저러한 조치가 제대로 된 여론조사를 위한 하나의 시금석 발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2018년도 이후에 여론조사가 부정확하다거나 여론조사를 조작한다거나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로데이터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 다 올라가 있거든요. 네. 국민 모두가 다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만약 조작을 한번 했다면 그 여론조사는요. 퇴출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론 조작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의심스러우면 당연히 조사는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일부입니다만 아주 일부에서 질문지를 너무 편향되게 보이게 만든다던가 그런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시민단체에서 그런 부분을 좀 의심하는 게 아닐까 이건 거의 추정이고요. 네. 다만 이재명 후보의 입장을 보면 어쨌든 굉장히 겸손하게 이런 것을 근거로 다시 뭔가 뛰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오히려 더 절박하게 또 이제까지 선거 전략에 있어서 잘못된 점은 없는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정호영 후보자 자진 사퇴부터 이렇게 지방선거 아흘에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까지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새 경제 구상 IPEF 출범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타이완에 만일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것이라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화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PEF는 관세 철폐 등 시장을 열기 위한 기존 무역협정과는 다릅니다.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참가국 간 반도체 같은 핵심 물자 공급망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현재 한국과 일본, 호주, 싱가포르 등 13개국이 참가를 밝혔습니다. We're writing the new rules for the 21st century economy that are going to help all of our countries' economies grow faster and fair. We'll do that by taking on some of the most acute challenges that drag down growth and by maximizing the potential of our strongest growth engines. 이에 앞서 열린 미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두 정상은 특히 우크라이나 침공 같은 사태가 타이완에서 일어날 가능성을 경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을 겨냥해 타이완에서 만일의 사태가 생기면 군사 개입을 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이 방위력을 획기적으로 증강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등 영향력을 키우려는 데 대해 미국은 지지를 밝혔습니다. 인도 태평양 지역의 안보 부담을 일본과 나눠 갖겠다는 겁니다. アジアにおいてもこの平和や安定が守られるために日本としては自らの
防衛力を抜本的に強化するとともに日米同盟これをしっかりと 첫 회담에서 미일 두 정상은 중국의 세력 확대를 견제하고 이에 공동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도, 호주와 함께하는 쿼드 정상회의에서도 참가국 간 이런 입장을 공유할 전망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쿼드 출범 후 4번째로 열리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정상들은 중국의 시장 확대를 염두에 두고 이동통신과 바이오 분야 등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쿼드 정상회의를 마친 뒤 닷새간의 한일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중국은 바이든 미 대통령이 타이완 유사 시 군사 개입 가능성을 밝힌 것에 단호히 반대하며 반드시 주권을 수호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왕원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타이완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으며 중국은 단호한 행동으로 주권을 지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에서 타이완 해협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 관련해서 타이완 집권당과 미국이 타이완 해협의 평화의 최대 위협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이 세계 곳곳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2개국에서 90여 명의 확진자가 보고됐습니다. 풍토병으로 여겨지던 질병이 이처럼 갑자기 여러 대륙에서 보고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현근 기자입니다. 이스라엘에서 한 명이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의심 환자가 또 한 명 나왔습니다. 두 사람 모두 최근 서유럽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도 첫 원숭이 두창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최근까지 원숭이 두창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12개국에서 90여 명에 이릅니다. 감염 의심 사례도 30건 가까이 됩니다. 그동안 아프리카에서 주로 발생했던 풍토병이 이처럼 여러 대륙에서 동시에 보고되는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And this has never been seen before. So this is quite alarming from a public health point of view and something that we really need to get a grip of and control as quickly as we can. 게다가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서 방역 당국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And what is unusual is that most of these people have not traveled to Africa, nor have they been in any contact that we can note of animals that are exported from Africa. 다행스러운 건 원숭이 두창이 밀접 접촉을 통해 감염되지만 코로나19처럼 쉽게 퍼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Aufgrund der bisher vorliegenden Erkenntnisse gehen wir davon aus, dass das Virus nicht leicht übertragbar ist und dass dieser Ausbruch eingegrenzt werden kann. Das kann gelingen, wenn wir jetzt sehr schnell handeln. 현재 원숭이 두창을 위한 백신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통적으로 비슷한 천연두 백신을 사용하면 85% 정도 예방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19처럼 호흡기 전파도 가능한데 전파력은 크지 않습니다. 다만 코로나19보다 치명률은 높아서 주의가 필요해 방역당국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영원 기자입니다.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은 천연두로 불린 사람 두창과 증상은 비슷합니다. 발열과 두통, 오한 등을 시작으로 감염 사흘까지는 주로 얼굴에 발진이 생기고 이후 온몸으로 번져 수포나 농포 등으로 진행해 최대 4주까지 나타납니다. 대부분 가볍게 앓고 지나가 자연적으로 회복되지만 최근 치명률은 3에서 6%로 보고돼 코로나19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런 사망 사례는 주로 소아에 집중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기에 비해서는 3-4배 정도, 최근에 비교하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일 수 있는 거죠. 소아 같은 경우는 피부에 염증이 생겼을 경우 2차 감염도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소아에서의 사망률이 높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천연두나 코로나19와 달리 전파력은 낮습니다. 침방울을 통한 호흡기 전파도 가능하지만 같이 생활하는 수준의 밀접 접촉이 이루어져야 감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최장 3주에 달하는 잠복기에는 감염 사례가 확인되지 않아 무증상 전파가 빈번한 코로나19 같은 팬데믹 우려는 없다는 평가입니다. 네,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잠복기에 있는 그 감염자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전파시킬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낮아서 검역을 철저히 한다면은 이게 걸러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코로나19 유행이 안정되면서 해외여행이 늘고 있는 만큼 국내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방역당국도 환자 발생에 대비해 진단체계를 정비하고 해외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원숭이 두창 전용 백신은 없지만 두창 백신 접종으로 85%에 달하는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국내에는 생물 테러 등 비상 상황 대응용으로 3,500만 명분이 비축돼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충남 당진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교육시설에서 외국인 교사가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계약 해지를 당하고 숙소에서는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해고 과정에 교육지원청이 근로기준법이나 교육청 업무 편람을 모두 무시한 사실이 YTN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교육지원청은 뒤늦게 절차가 부당했다고 인정하고 해당 교사의 복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충남 당진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외국어 교육시설입니다. 여기서 일했던 캐나다인 교사 A씨는 지난 4일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영리 목적의 과외를 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지인 소개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명절 선물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일이 말썽이었습니다. 그런데 규정 위반 여부를 떠나서 교육지원청이 A씨를 해고한 절차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A씨가 해고 통보와 함께 받은 서류는 9일에 비자가 만료될 것이고 11일까지는 숙소에서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종이 쪽지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원어민 교사의 계약을 해지할 때는 해당 원어민과 함께 출입국 사무소를 방문해 비자 만료 일자를 조정해야 한다는 충남교육청 업무 편람 내용도 어겼습니다. 해고 이후 A씨 측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하고 관련 서류를 요청했는데 교육지원청은 해고가 부당하지 않았다는 답변서를 보냈을 뿐 서류는 주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명백한 부당해고라 계약 해지 절차를 마무리하지 못해 A씨가 여전히 직원 신분으로 남아있었고 당연히 관련 서류도 없었습니다. 애초에 부당해고임을 알면서도 해고가 부당하지 않았다고 답변한 겁니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도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어가 서툰 한국인 직원에게 통역 없이 조사를 받는 바람에 받은 금액 같은 기본적인 내용조차 잘못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I asked if my friend could come with me to help explain the situation. The Korean administrator, she said no. I will help you if you need translation. 교육지원청은 YTN이 취재를 시작하자 뒤늦게 부당해고 사실을 인정하고 A씨가 복직하는 거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습니다. A씨 측은 아직 복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지만 공적기관인 교육지원청에서조차 외국인 노동자를 부당한 절차로 해고하는 행태가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The best thing about working for the education, the public school system is that you are protected. But I don't feel protected. I feel very vulnerable. YTN 양동훈입니다. 최근 서울에서 2명이 함께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킥보드 등을 탈 때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법이 마련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인용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내려와 차도로 방향을 틀어 진입하더니 얼마 못 가 달리던 차에 부딪힙니다. 지난 12일 새벽 킥보드를 타던 21살 남성 2명이 무단횡단을 하다가 숨진 사고 당시 모습입니다. 두 사람이 한 대에 함께 올라탄 데다 안전모도 쓰지 않아 피해가 클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운전자의 안전의무를 강화한 도로교통법은 개정된 지 1년이 됐는데요. 저희가 이곳 대학가를 살펴봤더니 여전히 무법천지였습니다. 젊은 남녀가 킥보드 한 대에 함께 탑승해 중앙선을 가로지릅니다. 횡단보도에서는 킥보드에서 내려 끌고 가야 하지만 하나같이 모두 탄 채로 건넙니다. 안전모 쓴 사람도 찾아보기 힘듭니다. 안전모를 쓰고 타는 사람은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가끔 있긴 한데 킥보드에 안전모를 같이 두는 게 아니라 제가 따로 안전모를 챙겨야 돼서 그게 좀 번거롭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많이 오가는 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역주행하는가 하면 안전장비는 역시나 뒷전입니다. 차도보단 인도에서 많이 다니는 것 같아요. 오는지도 모르게 조용하게 지나가서 근데 또 속도가 빨라서 많이 무서웠던 경험이 있어요. 실제로 지난달까지 1년간 전동 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거의 10만 건에 달합니다. 위반 유형은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습니다. 관련 사고도 매년 늘어 지난해 처음 4자릿수를 기록했고 사망자도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1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아예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가 안전모를 써야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안전법규가 시민들에게 아직 익숙치 않은 만큼 정부나 지자체의 적극적인 홍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비스 공급자 입장에서도 최소한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안전모를 구비하는 걸 의무적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나 정부의 본질적인 역할은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을 조금 더 형성하는 것을. 다만 자전거 안전모 착용은 이미 4년 전 의무화됐는데도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만큼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도 안전규칙이 널리 정착되기가 쉽지 않을 거란 비관 섞인 전망도 제기됩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서울공립학교에서 교직원이 작업 도중에 숨져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오후 1시쯤 서울공업고등학교에서 CCTV 점검 작업을 하던 교직원이 추락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고등학교는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분류돼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데 공립학교의 경우 책임자는 서울시 교육감이 됩니다. 노동부는 학교에 작업 중지를 명령한 뒤 학교 관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급감했던 중국 상하이 푸동 공항의 화물 처리량이 평소의 80% 수준까지 회복됐다고 중국 관영 매체가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중국 신문사는 중국 교통당국을 인용해서 현재 푸동 공항에서 화물기를 운영하는 항공사가 53곳으로 늘어났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계절의 시계가 2달 이상 앞서갑니다. 7월 하순에 한여름처럼 기온이 크게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 우선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이 17도, 대전 15도, 광주 16도, 부산 19도로 아침에도 예년 기온을 웃돌며 많이 쌀쌀하지 않겠고 한낮에는 서울 기온이 30도, 강릉 32도, 대전 32도, 광주 32도, 경산 34도까지 오르는 등 수도권은 오늘과 비슷하지만 다른 지역은 오늘보다 높아지면서 또다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하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내일도 맑은 날씨 속에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겠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고 높은 기온과 자외선이 더해지면서 오존 농도도 짙어지겠습니다. 햇볕이 강한 오후 시간대에는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외출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바른 뒤 오존 생성이 활발한 차도에서 떨어져서 이동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모레까지 30도 안팎의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고 목요일쯤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잠시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나이트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